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5년도 3회차 2강 1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번 립탁입니다. 립탁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리프텍이라고 나와요. 리프텍 이렇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립탁이 자발적 실직이에요. 자발적 실직.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자발적 실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즉 마찰적 실업처럼.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난 내담자들이, 이런 경우를 경험한 내담자들이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즉 합리적이지 않고 생각에 오류가 난다. 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1번, 직업 탐색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완벽증이 있는 사람들. 이게 너무 죄다가 결정을 못해요. 인문학 책도 우리가 완벽주의와 미루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요 뒤에 미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일을 많이 못해요. 그냥 대충 팍 속전속결로, 민첩성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합리적 신념이다. 2번째,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직업 탐색 기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업 탐색 기법을 더 이상은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교만하다. 3번째, 전문가가 있으니까 알아서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정해 주겠지. 고용센터에서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거지, 결정은 직업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비합리적 신념이다. 또 면접 후 거절은 재앙과도 같다. 면접할 때 떨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어떡하나, 이 면접 떨어질 것 때문에 또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이다. 또 직업 탐색, 그러니까 직업 탐색과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거는 귀찮아.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게 귀찮아.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게 귀찮다.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알아보는 거 귀찮아. 누가 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큰 사회 문제예요.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가서 또 찾아보고 이런 게 귀찮으니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된다. 누가 얘기했다? 립탁이 얘기했다. 립탁을 다른 말로 리프텍이라고 한다. 직업 탐색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 탐색의 기법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면접 거절은 재앙과도 같다. 직업 탐색을 신경 쓰고 몰두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비합리적 신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11번 먼저 가겠습니다. 11번 이제 고트프레드슨입니다.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많이 들어봤죠? 고트프레드슨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름이 세니까 힘센 사내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는 힘성 사내다. 힘과 크기 지향성. 여기는 성 역할 지향성. 여기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여기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고트프레드슨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에요. 직업 포부가 어떤 연령대별로 발달되냐. 여러분 지금 1차 시험을 보고 2차를 공부하지만 고트프레드슨이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주장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지금 안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제목을 안 이어서 그래요. 그냥 고트프레드슨 힘센 사내 이렇게 외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다. 직업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냐? 3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발달되고 6세부터 9세까지 발달되고 9세부터 13세까지 발달되고 14세 이상부터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으로 발달되더라. 그래서 요 나이까지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성 역할에 따라서 제한도 받고 직업 포부가 또 환경에 따라서 또 타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제한과 타협 이론이다. 제한과 타협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3개만 쓰라가니까 이 중에 3개만 쓰면 돼요. 3세, 5세. 외형적 관심 단계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이제 커가면서 어른이 되니까 직업을 뭘 가져야지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걸 생각하며 뭐요? 힘과 크기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마무리 뜻으로 하면 더 깔끔하겠죠. 성역할 지향성,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자아 개념이나 직업 포부가 이렇게 덧붙이세요. 자아 개념이나 직업 포부가 성의 발달에 따라서 또는 성의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직업 포부가 자아에 따라서 발달된다. 뭐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됩니다. 2차에는 요거를 아냐 모르냐 이게 키포인트니까요. 자, 12번 갑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또 나왔네요. 진로 성숙도 검사. 제가 뭐 여러분 욕하는 건지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해 쉽게 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되게 인격자입니다. 성숙이 덜 된 사람은 욕을 한다. 어떻게 욕해? 시바라이. 그래서 CMI는 진로 성숙도 검사다. 이때 태도, 척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태능 선숙촌으로 보내야 된다. 태능, 태도 척도가 있고 능력 척도가 있다. 태도 척도, 태능 가서도 말을 안 들어요. 결참하면은 독성타를 맞는다. 왜? 결참했으니까. 그래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이렇게 보는데 여기 3가지만 쓰러가니까 결정성,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 정도, 얼마큼 진로를 자주 결정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도, 진로 선택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독립성, 진로 선택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결정성은 어떻게 결정하냐, 자주 결정하냐, 한 번에 결정하냐, 결정력이 있냐 없냐. 내용은 그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 13번 갑니다. 칭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칭화 표집 나왔네요. 칭화 표집, 체계적 표집은 규준 제작 시 모집단을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모집단을 표집하는 방법 중에서 좀 세분화시켜서 칭화 표집이라고 한다. 체계적 표집은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들? 체계적 표집은. 칭화 표집은 표집할 때 모집단이 서로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모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령이나 나이, 종교, 성별에 따라서 칭호가 있을 때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다 그랬으니 예를 들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종교 단체에서 종교에 대해서 모집단을 결정할 때, 표집할 때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표집을 해서 같은 속성끼리 이렇게 모으는 방법을 칭화 표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를 예를 들어도 되고, 또 성별,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끼리 따로따로 표집을 해서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을 징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표집은 쉬워요, 의외로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한테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문급에서 이런 수학 선생님한테 지침이 나왔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안 그렇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그랬었어요. 오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키가 좀 작았었어요. 늦게 크더라고요. 저 키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키 순서대로 또 이렇게 번호를 정했어요. 항상 10번. 제가 10번 했던 거 10번 했어요. 근데 또 고등학교 군대 가면서도 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느낌은 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10번인데 10일이 끼면은 학교 가기 싫어요. 10일 딱 시간표 보면 수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기 싫어요. 막 아랫배 아프고 배가 아프고. 꼭 수학 선생님이 여지없어요. 오늘 며칠이지? 10일이요. 10번, 20번, 30번 나와. 풀어봐. 못 풀면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이렇게 10번, 20번, 30번 나와. 이런 체계적으로 하는 표집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10번, 20번, 30번 나와서 풀어보세요. 그대로 해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걸 체계적 표집이다. 14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에요. 충족.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냐 이거죠. 검사, 재검사는 A라는 검사를 똑같이 또 A로 보는 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근데 충족되어야 돼요. 신뢰도를 측정할 때 신뢰도가 맞게끔. 근데 신뢰도가 맞을 수가 없죠. 왜? 똑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검사 때문에 검사 유형, 똑같은 검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검사 요인 효과. 그래서 이게 이월돼서 이월 효과, 연습돼서 연습 효과, 또 기억돼서 기억 효과, 또는 검사, 피검자가 성숙해서 답이 바뀌었다. 성숙 요인 효과. 또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답이 바뀌었다. 역사 요인 효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으려면. 근데 없을 수가 있나? 왜 똑같은 검사를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니까 이런 게 없으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첫째, 측정 내용 자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측정 내용 자체가 즉 A라는 검사가 똑같이 봐야 되니까 측정 내용 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동일한 수검자에게 검사를 2번 실시하지만 처음 받은 검사 경험이 뒤에 받은 검사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영향을 미치겠죠. 똑같은 거 봤으니까.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영향을 처음 받은 검사가 A라는 검사가 다음 A라는 검사에 받을 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점이죠. 세 번째,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숙 요긴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그 속성이 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정답이겠죠. 즉 문제점을 거꾸로 뒤집은 게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측정 내용 자체는 두 번째, 처음 받은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어떤 학습 활동에 의해서 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직무 조직에서 주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에요. 직무 조직에서. 직무 조직이에요. 직무 조직은 뭐 그냥 직장 내에요. 별 의미는 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의 원인. 스트레스 원인, 즉 직장 내 스트레스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 또는 요인이라고 돼요. 이제 문제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간단하죠. 직장 내에서 내가 역할이 뭔지 몰라. 막 헷갈려. 그래서 역할 갈등, 또 역할 모호성, 또 너무 과제가 많어. 또 과제가 너무 없어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과제 특성, 이 세 가지. 역할 갈등, 개인 간 역할 갈등, 개인 내 역할 갈등, 송신자 내 역할 갈등, 이거 1차에 배웠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역할이 갈등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역할 모호성,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될지 직무가 역할이 모호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과제 특성, 직무가 너무 많거나 또 역할 가다라가죠. 또 직무가 너무 없어, 역할 과소,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오히려 간단해요. 문제를 몰라서 그렇죠. 여기다 또 자주 쓰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또 여기다가 또 A형, U형, B형, U형 이거 써요. 뭐 성격 소재. 왜?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막 뒤죽박죽이라 뭐 A형, U형, B형 막 섞어서 A형, U형, B형, U형을 묶어서 우리가 성격 유형이다. 또 사회적 기원이 있냐 없냐, 또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 통제 소재에 따라서 이거의 제목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조절 변이에요. 스트레스에 관계된 조절.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냐라고 하는 조절 변인이고, 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요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통째로 외우니까 맨날 답이 틀리죠. 제목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이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과제 특성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조절 변이는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또 나왔습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윤 극대화를 고르시오. 이윤 극대화는 어떤 의미냐? 최적의 고용량이에요. 최적의 고용량. 최고의 고용, 최적. 근로자도 좋고 기업도 좋은 최적의 고용량일 때 이윤이 극대화가 오더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명의 사람을 썼어요. 기업주가 두 명의 사람을 쓰고 세 명의 사람을 쓰고 네 명의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사람을 쓸 때마다 회사에서는 뭐가 나와요? 인건비가 나가죠. 그래서 임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임금이 사람을 쓸 때마다. 그래서 한 명을 썼더니 1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두 명을 썼더니 2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3명을 썼더니 3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네 명을 썼더니 40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5명을 썼더니 45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손실이에요. 인건비가 나가는 만큼 50이라는 생산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스톱. 4명까지 쓰고 5명은 쓰지 마라. 그때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 때다.
그대가 가장 최적의 고용된 상태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점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사람을 자꾸 늘릴 때마다 이게 변했지요? 이 변한 거를 추가분이에요. 추가할 때마다 변했다라고 해서 이걸 마지널 해서 한계라고 해요. 한계.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마지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추가분이라고 하면 돼. 한 개는 추가할 때마다 한 개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생산물, 한 개 생산물. 근데 기업은 생산물만 만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을 곱해서 마진을 해야 뭔가 이윤이 나오죠. 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의 생산물 가격을 곱해야 된다. 근데 이 가격을 전문용어로 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공식은 이윤 극대화 공식은 한 개 생산물 가치가 가격이니까요. 가치와 임금하고 똔똔될 때, 일치할 때 이윤 극대화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으면서 정리할게요. 이윤 극대화의 원칙 또는 최적의 고용량의 원칙은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똔똔 일치할 때다.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답안지 작성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두 줄을 만드세요. 두 줄은 문제에 나왔으니까 자대고 이쁘게 그리면 됩니다. 처음에 노동 투입량. 노동 투입량은 사람을 몇 명 투자했냐 이거죠. 투입했냐. 여기는 뭐 총 생산량. 생산량은 생산물하고도 똑같아요. 그럴 때 뭐 0, 1, 2, 3, 4, 5, 뭐 6, 0단위. 즉 한 명을 투입했고 0명을 1단위, 2단위 나오고 이쪽에서는 보게 되면 뭐 0개, 2개, 4개, 7개, 8.5개, 9개, 9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그대로 답안지를 두 칸을 그리면 돼요. 두 칸을 그리면 아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총 생산량이 아니라 한 개 생산물이다. 한 개 생산물을 우리가 중요하다. 이 한 개 생산물 구하는 공식은 추가분만큼 차이만 빼면 된다. 여기 추가된 게 없으니까 0이죠. 한 명을 추가했더니 요만큼 변했어요. 2 빼기 0은 2죠. 두 명을 썼더니 생산량이 4만큼 변했어요. 4 빼기 2는 두 개만큼 변했죠. 또 3명을 썼더니 이렇게 3개가 변했고 4명을 썼더니 1.5개. 여기는 0.5. 여기는 변한 게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개의 생산물 가치죠. 이제 맨 마지막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구하는 거다. 가치는 돈만 곱하면 돼, 돈. 근데 문제 보면 나와 있어요. 가격은 제품의 단가는 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임금은 150원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가격 100원만 보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0원, 여기는 200원, 여기도 2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150원, 여기는 50원, 여기는 0원. 이제 공식 갑니다. 공식 우리 아까 한 거 기억나죠? 임금과 한 개 생산물 가치가 똔똔될 때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되더라. 책에 보게 되면 최적의 고용량을 도출하시면 나왔으니까 그대로 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150원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 150원이 만나는 4단위에서 최적의 고용량이 도출된다. 그대로 책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뭐 판서 내용은 그냥 이해하러 같이 호흡하는 거니까요. 또 판서 내용 보고 또 책에 다 써놨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시 갈게요. 이윤극대화의 원칙. 최적의 고용량을 구하는 원칙은 임금과 한 개의 생산물 가치가 똔똔될 때다. 17번 갑니다. 부가급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부가급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소용하는 것. 부가급여는 여러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합니다. 부가급여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월급 이외의 보상의 대가를 부가급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사대 보험이나 식비, 의료비 또는 뭐 교통비, 또 국민연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을 부가급여라고 한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자, 월급을 100만 원 주는데 정부에서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왜? 임금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그럴 때 부가급여를 20만 원씩 주면 근로자가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럴 때 부가급여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 규제 시 회피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20만 원에 대한 부가급여는 조세나 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부가급여 주니까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다. 또 부가급여 주니까 근로자가 생산성이 올라간다. 기분이 좋아진다. 동기 유발이 된다.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만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뭐 문제는 거창하지만 간단합니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18번입니다. 임금 근로자를 구하는 공식은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상용 근로자, 또 임시 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금 근로자, 또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이 3가지를 더하면 그대로 답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3가지 그대로 문제에 있죠. 더하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는 그냥 헷갈리기 위한 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시하는 거는 꼭 실수할 게 있습니다. 1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1000명. 예를 들면 상용 근로자는 6113 1000명이다. 더하기 임시 근로자는 4481 1000명이다. 더하기 일용 근로자는 2225 1000명이다. 이렇게 1000명을 꼭 써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6113 더하기 또 4481 더하기 요거는 다 0.7 돼요. 1000명자를 꼭 써줘라. 이게 포인트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015년 3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